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벌써 평가단 3회째네요. 오, 세 번째네요. 그래서 1회 때는 제가 출제했지만 2회차는 아마 세법 임교훈 선생님이 출제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임교훈 선생님 문제 출제했을 때 난이도가 쉽게 난이도가 낮는지 난이도가 높았는지는 그거는 이제 실제로 그 선생님한테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쉬울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선생님한테 수업을 안 들었을 때 제가 수업을 한 강의만 들었을 때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좀 선생님들이 이렇게 바꿔가면서 문제를 출제하면 난이도 조절이 이렇게도 난이도 조절이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런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3회차예요. 3회차니까 이제 여러분들 3회차면 진도가 어딘지 알죠? 취득세예요. 취득세 쪽에서 3회차면 이제 여기서부터 과세 표준부터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취득세 과세 표준. 그러면 범위를 진도 우리 예정표 있잖아요. 그 평가단 우리 그 홈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거기에 과목별로 강의 진도 예정표가 있어요. 꼭 그 진도 예정표대로 이번 주에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를 해보고 몇 개를 맞춘 거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딱 계획을 잡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몇 개를 맞췄다. 그럼 다음 달에는 또 얼마를 맞출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세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해설해 볼게요.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그럼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양식어권. 자, 양식어권. 양식어권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물리는지 봐요.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은 취득세 납세무가 있습니다. 취득세 납세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취득세 납세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그랬으니까 취득세는 그러면 이쪽으로 가봅시다. 자,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 방법입니다 그랬어요. 원칙은 신고 납부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신고 납부를 만약에 불이행했다. 신고 납부를 이행 안 했다. 그럼 내가 신고 납부를 안 해버렸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정부에서 보통 징수로 징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인데 못하면 보통 징수로 넘어가요. 또 증여로 무상승계 취득했을 때는 계약일을 취득 날짜로 잡겠습니다. 취득세에서는 증여로 취득하면 계약일이 취득 날짜가 돼요. 이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했다. 그런데 주의할 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제외라는 걸 봐야 돼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의 내가 채무를 인수했다. 채무를 인수하면 그만큼 내가 돈을 준 거예요. 돈을 줬으니까 그 부분만큼은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이 왜 나왔잖아요. 내가 신고한다. 내가 신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신고한 신고가액으로 가겠다. 자기가 신고한 금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5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문제 2번. 문제 2번은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가는 옳지 않는 거. 그런데 문제 지문을 보니까 뭐 다른 말 없네? 사실상 취득 가격을 인정한다 이 말은 곧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는가 안 됐는가 요걸 보는 거예요. 이제 객관적으로 그러면 국가기관이 중간에 개입이 돼가지고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으면 사실, 객관적으로 증명이 안 됐으면 사실 아니요. 사실 아니요. 그 말은 시가 표준액 이렇게 가시면 돼. 그럼 화해 조서에 가요. 화해는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 둘이 당사자끼리 합의했으니까 요건 사실 안 돼. 외국에서 수입, 세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객관적. 그다음에 법인 장부상에서
증명이 됐으니까, 외부 감사기관에서 법인 장부를 증명을 했으니까, 감사해서 증명했으니까 사실.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했으니까 국가기관 객관적 사실. 공매도 국가기관하고 관계되어 있으니까 사실. 그럼 답은 1번. 자, 정답은 1번. 이렇게 가는 거죠. 자, 3번.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을 찾아라. 그럼 이건 뭐냐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걸 찾아라 그러면 그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실제로 들어간 돈. 자, 취득가격 그랬으니까 취득을 하기 위해서 취득에 관련된 비용, 취득과 관계 있는 비용입니다. 그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입니다. 이렇게. 광고 선저. 이거는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광고는 팔아먹으려고 하니까 취득 가격 아니요. 자, 두 번째.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 이자 상대. 요거 요렇게 배웠죠. 법인, 개인. 자, 법인과 개인. 그러면 법인이 그랬어요. 법인이 할부이자나 연체료를 부담했을 때는 법인은 포함. 그런데 개인들은 제외. 개인은 제외했습니다. 법인은 포함했지만 개인은 제외했습니다. 그럼 앞에가 법인들이 부담한 할부이자와 연체료 그랬으니까 2번은 포함. 2번이 답이네요. 네, 전기나 가스 사용. 전기나 가스를 이용하고 부담하는 것은 요거는 취득 가격이 아니라 사용료, 실제로 사용하는 그 비용. 그다음에 취득 물건과 별개로 돈이 나가기는 나갔는데 물건하고 별개로 지불한 돈이기 때문에 이건 취득 가격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할인을 받았으니까 할인받은 액수는 돈을 지불한 게 아니잖아요. 할인액은 취득 가격에서 제외. 그래서 취득에 관련된 비용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문제 4번. 이제 취득세, 세율 문제네요. 세율은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세율은 만약에 틀리신다 그러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세율은 암기하셔가지고 나중에 실무하실 때도 필요하고 시험 볼 때도 딱 즉답이 이거는 몇 프로, 이건 몇 프로, 이건 몇 프로 이렇게 딱딱딱딱 떨어지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농지 상속. 그러면 농지 상속 그러면 상속은 농지 상속 2.3, 농지가 아니면 2.8, 2.3 알았죠? 네. 동일한 과세 물건에 대해서 2개 이상의 하나에다 2개 이상의 세율이 있으면 이렇게 똑같으면 모르는데 차이가 있다. 그러면 높은 거? 차이가 있으면 높은 거? 그 중에서 높은 거? 이제 증여는 개인이 증여받으면 3.5, 비영리단체가 증여받으면 2.8. 그럼 여기는 개인이 그랬으니까 3.5. 공유, 합유, 총유물의 분할, 공유물의 분할,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을 분할했을 때는 2.5가 아니라 2.3. 상호 교환, 농지를 교환은 유상이죠. 교환 그러면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면 3%, 농지가 아닌 걸 유상으로 취득하면 4%. 자, 이렇게 딱 중요한 것을 체크를 하면서 풀으셔야 돼요. 제가 일부러 좀 진하게 해가지고 딱 중요한 것만 눈에 보이게 해드리는 거예요. 무엇은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통으로 지문을 막 이렇게 읽어가면서 하시면 안 돼요. 세율은 농지 상속 2.3, 농지 이외 상속 2.8, 개인 증여 3.5, 비영리단체 증여 2.8, 원시 2.8, 공유 분할 2.3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끊어서 하셔야 돼요. 이 연습을 계속 반복해서 졸면서도 누가 물어보면 몇 프로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 진짜로 졸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럴 정도까지 연습하시라는 이야기예요. 혹시 틀리신 분들은 꼭 연습을 해주시기 바라네요. 그래서 틀린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4번. 이제 4번 틀렸어 이거. 문제 5번. 이제 취득세,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러면 1번. 이거는 개정된 내용들이라 주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주택을 신축한 후에 집을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아래 땅을 건물 신축해놓고 땅을 사면은 이 경우는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위에 주택을 취득하고 아래 땅을 취득하시면 그냥 일반 토지의 세율을 적용해요. 토지 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땅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집을 한 개 가진 사람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또 취득해서 두 번째 집이 됐어요. 두 번째 집이 되셨으면 이 사람은 2배를 중과세 하겠습니다. 2배로 중과세 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됐습니다. 3주택이 됐을 때는 이 경우는 3배가 아니라 이때부터는 4배로 중과세 하겠습니다. 그럼 3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 4번.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이 3억이 넘는 집을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이 경우도 4배로 중과세를 하겠습니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소액에 증여했을 때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주택 수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4배로 중과세 하겠습니다. 이게 키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정확히 이런 형태로 딱 찍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연습을 지금 많이 하신 분들이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이런 형태로 되는 분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밴드에다 이렇게 문제를 올려가지고 하루에 한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런데 또 딱 이런 식으로 여기 딱 필요한 데만 동그라미 치고 X 쳐가지고 답을 찾는 분이 계셔요, 지금.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랬더니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연습을 좀 했더니 이제는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거기다가요, 참 잘했어요 하고 도장을 빵 찍어드렸어요. 봐요. 이런 거.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시간도 절약되고 몸이 힘들지 않아요. 꼭 그거 연습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틀린 걸 찾아라.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6번. 이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 세대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자, 1세대. 그럼 여기서는 취득세예요. 취득세에서 1세대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기록이 되어 있는 함께 기재된 가족을 말해요. 그럼 실제 살고 있는 가족이 아니라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가족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주택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생계를 같이 하지 않든 무조건 동일 세대로 봐요. 그렇죠? 나하고 배우자는 떨어져 있어도 같은 배우자란 이야기예요. 내 배우자는 따로 살고 있어도 배우자, 같이 살아도 배우자, 무조건 배우자는 배우자. 1세대 이러면 돼요. 그래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이제 결혼하지 않는 30세 미만의 자녀는 따로 살고 있어도 동일 세대로 봐요. 동일 세대요.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 원칙은 결혼하지 않는 30세 미만의 자녀는 내 집 따로 살고 있어도 동일 세대에 속하는 걸로 봅니다. 그다음에 직장이나 또는 학업 때문에 90일 이상 외국에 나갔을 때는 우리 집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90일이 넘으니까 따로 세대로 봐주는 거예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 근데 이제 나와 부모가 한 집에 살았을 때 이게 문제예요. 나도 집이 있고 부모도 집이 있으면 우리가 집이 2개네? 아닌데요. 부모를 모시려고 집이 2개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60세 이상이 아니라 65세 이상이었을 때만 특혜를 줘요. 65세 이상이었을 때는요. 65세 이상이었을 때는 그때는 각각의 세대로 봐줘요. 60은 안 돼. 그래서 60이 아니라 65세가 넘는 부모와 같이 살고 있을 때는
나하고 부모가 한 집에 살아도 따로따로 세대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65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7번. 주택 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러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의 주택수는 주택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쓴 오피스텔 이거 전부 다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2개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2개를 취득하면 하나는 표준세율이고 하나는 중과세로 이제 뭐 2배, 4배로 중과세를 해야 되니까 이 경우에 납세자 본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취득한 걸로 봐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본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라 이렇게 가는 거죠. 세 번째, 1개의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공동으로 소유했을 때 집 한 채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했을 때는 1세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했을 때는 세대가 한 개 주택을 가진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럼 나와 배우자가 집 한 채를 공동으로 취득했으면 집이 2개가 되는 게 아니라 묶어서 하나의 집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집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시가 표준액이 3억 이하인 주택으로서 주택수 산정일 현재 주택의 시가표 충족하는 주택수였죠. 주택수에서 제외할 때 시가 표준액이 3억이 아니라 1억. 1억 이하의 주택은 1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3억이 아니에요. 시가 표준액으로 1억이 안 된 집들은 주택수를 반영할 때 주택수에서 빠지는 거예요. 일반 집이든 오피스텔은 똑같아요. 그다음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했을 때는 그중에 상속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집으로 보는데 그 사람도 5년 동안은 주택수에서 빠져요. 5년 동안은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게 작년 8월 달부터 전부 개정된 내용들을 문제로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건 지금 교재에서 안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부 다 개정이 되고 실제 시험용으로 올해 개정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짚어보셔야 되라고 문제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8번. 여기서는 이제 여기 문제 풀 때 요령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것만 하나 잡아도요. 오늘 성공하신 거예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을 뺀다. 이거 특례세율이다. 특례세율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등기를 하는가 안 하는가 이렇게 풀하겠잖아요. 지목 변경.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취득세 등기가 필요 없다. 상속 등기한다. 공유물 등기한다. 이전 등기한다. 그다음에 재산분할 등기한다. 그럼 답 1번이네.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반칙이지. 우리는 이걸 다 외웠는데 이렇게 풀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거야. 요령이죠.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왜냐하면 특례세율은 등기를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특례란 이야기예요. 등기만 하는 걸로 풀 것인지 등기만 안 하는 걸로 풀 것인지 이게 특례세율이에요. 그래서 특례라는 것은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취득세에서는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등기부는 등록 면허세에서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는 취득세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답은 1번.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오늘 이거 하나 때문에 제가요 특례세를 포기할 뻔했어요. 왜 포기하세요? 등기 하는가 안 하는 것만 보고 풀면 되는 걸. 문제 9번.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1번은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그 사람의 주소지. 무슨 소리 하세요? 취득세는 지방세잖아요. 지방세니까 물건 소재지죠. 그렇죠. 국세는 주소지,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그럼 1번 틀렸잖아요. 그다음 매매, 유상이네요. 유상이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 과세 표준 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기한 후 신고는 할 수 있어요. 기한 후 신고는 정부에서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취득과 이전을 원인으로 등기했을 때는 법정 신고 기한 이내라도 60일 이내라도 등기를 먼저 할 생각이면 등기 서류를 등기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만 취득세를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10번. 비과세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우리나라 국가는 비과세예요. 외국 정부도 원칙은 비과세예요. 그런데 외국 정부는 상호주의가 적용이 되는데 원칙은 비과세라고 잡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은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2번이 비과세 아니라 과세예요. 3번은 공동주택의 개수, 아파트 집수리 했을 때 딱 생각, 9억이 안 된 집은 비과세. 그래서 취득 당시에 시가표 9억이 안 된 집은 이건 개수로 해서 가액이 증가되더라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존속기간을 1년을 초과했다. 임시 사용 1년 초과, 그럼 과세. 그런데 1년을 초과하지 않았네. 1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비과세인데 단 예외적으로 사치성으로 쓰면 과세인데 보니까요. 공사, 현장 사무소로 썼으니까 사치성 아니죠? 사치성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징발, 이거 보니까 이거는 국가 동원 지역 내 토지를 수용, 국가가 수용했다가 국가한테 넘어갔다가 국가한테 다시 돌려받아서 환매. 국가한테서 다시 돌려받았으니까 국가로 넘어갔다가 국가한테서 넘어왔으니까 비과세. 자, 그래. 그럼 여기서는 2번 요것만 과세가 돼요. 끝났네. 이번에 이제 그래서 그 3회차 문제는 주로 취득세 과세 표준부터 취득세 비과세까지예요. 그럼 이제 다음번에는 진도 예정표를 보면 아마 재산세가 들어갈 확률이 커요. 그럼 재산세는 또 그 다음번에는 우리 이제 세법 임교훈 선생님이 또 출제하실 거예요. 그래서 2회차는 임교훈 선생, 4회차가 임교훈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진도표를 잘 보시고 이번에는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은 재산세를 한번 공부해 보자. 그래서 진도 예정표를 보고 그 예정표에 맞는 범위를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공부를 한번 해가지고 시험을 봐보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봤을 때하고 조금이라도 책을 보고 시험 봤을 때 문제를 어느 정도 맞추는가. 그런데 나는 개수를 몇 개 맞았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 성적을 보니까 성적이 더 좋아. 이거 뭐야 좌절하지 마세요. 시험은 많이 남았어요. 시간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점수가 안 나왔다고 내일 안 나온다. 그런 보장은 없어요. 오늘 안 나오면 내일 잘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은 다시 더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 안 나온 것을 내일 다음 주는 한 번 정도 더 예습하고 이 문제 풀기 전에 책을 한번 보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또 한 번은 안 보고 한번 풀어보시고 그러면 내가 공부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성적 차이가 얼마나 올라가는가. 저희 메가랜드 지금 평가단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수고 많으신지 아시죠? 문제 내고 그 문제 해설까지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문제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해설 강의 촬영하고 그 해설을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도움을 받고 했다는 게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이제 광고를 좀 해주신 게 좋아요. 저희가 이제 내가 그 선생님 강의를 해설 강의만 들어도 내용이 뭔 말인지 알아먹겠더라. 그래서 야, 너 공부 시작하려면 메가랜드 선생님 그 선생님 좋더라. 그 선생님 한번 강의 들어봐라. 이렇게 한 글자만이라도 좀 써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저희가 그런 걸 바라는 거지. 우와, 아니 선생님 진짜 강의 잘하네?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한 번씩 선생님 좋아요. 우리 선생님 이번에 수고하셨어요. 단 그런 멘트 딱 한마디라도 좀 남겨주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야만 다음 주에도 저희가 힘이 나고 또 여러분들하고 끝까지 갈 수 있고 한번 약속했으니까 끝까지 가니까 여러분들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오셔가지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평가단 참여하신 분들이 모두 합격을 할 수 있었다는 거. 보라. 우리가 합격은 평가단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줬어요. 길을 잡아줬어요. 이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문제는 세법은 조금 세율 쪽이 어려웠을 거예요. 어려웠으면 그 세율을 보충을 좀 하셔야 돼요. 어려웠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안 되는 쪽은 더 공부를 해가지고 더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돼. 그리고 세법이 진짜 어렵다. 그러면 요약집으로 3월부터 강의가 들어가니까요.
저 강의를 들으시든지 임기훈 선생님 강의를 들으시든지 저희 요약집이 메가랜드 세법 요약집은 저하고 임기훈 선생님이 공동으로 작업을 해서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그 한 권을 어느 선생님한테 들어도 똑같은 요약집으로 같은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어느 선생님이든 상관없이 강의 선택해서 한 번 정도 들어보시면 아마 세법, 요런 게 세법이구나. 이렇게 하면 점수가 나오겠구나. 그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번 주도 문제 푸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이제 2주 뒤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사력이 합격이다. 내가